는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박사임 남현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2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제2부 진행을 맡은 정준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 오전 6시 전국 14,4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이제 마감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됐고 현재는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KBS, MBC, SBS 방송 3사의 공동 출구 조사는 공식 투표 종료 시간인 밤 7시 30분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각각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등 그리고 7개 보궐선거지역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국정 안정론을 외치면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반면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민심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100분 동안 방송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제2부에서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결해서 실시간 개표 상황 전해드리고요. 여야 각 당의 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스튜디오에서는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이번 선거의 의미와 특징,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 지형의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제2부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백지원입니다.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서윤입니다. 자, 아직 명확한 결과가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후 6시 기준으로 발표된 내용으로는 전국 투표율이 이제 50%를 기록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7대보다는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황이죠. 투표율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데이터 전문가 말씀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 낮은 투표율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투표가 이 거리에 벽보나 운동원들은 많이 보였지만 이 생활 속에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사람들이 잠깐 맞다 투표가 있었지 하는 관심을 갖는 정도였고 사실 저도 사전 투표 했었는데 이게 사전투표가 이제 익숙하고 또 이제 요새는 3일에 걸친 선거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익숙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야 모두 고정 지지층을 얼마나 이끌어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전투표가 이제 지난 7대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오긴 해서 투표율이 좀 높아지나 했더니 이제 본투표율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긴 했죠. 자, 백지원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였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줄어들고 보편화된 양상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제 선거가 계속 연이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분들의 피로감도 어느 정도 누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투표율이 낮은 것을 제가 이제 가늠을 해보면 기존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선 실패로 동력을 다소 상실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죠.
상처를 입은 민주당 지지층의 아마 투표장으로 발길이 좀 아마 적었을 것이다. 되게 홍소연 대변인한테는 되게 서운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그 민주당이 0.73%로 이제 대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훨씬 더 결집력이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조금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만큼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정치권의 변화가 굉장히 요구되는 것을 데이터로 혹은 이렇게 그래프로 혹은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 내지 실망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동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후에 정치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아마 이제 2부 저희 내용에서 이제 후반부에 그런 내용도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휴먼 앤 리서치 이은영 소장 또 함께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조금 늦었습니다. 예, 투표율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에 있으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낮을 거라고 봤거든요. 예. 저는 한 53에서 5 정도 봤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 투표율은 그런데 이제 기초 단체장들, 그러니까는 이제 시군 지역들 패턴을 보니까 좀 대도시들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 단위 그쪽이 좀 높게 나타나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조금 이제 지지세가 있다고 하는 지역들이 투표율이 조금 낮은 흐름을 보이고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앞에서 조금 얘기됐겠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좀 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개표하는 걸 보면서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안 나온 건지. 예. 지금 그러니까 광주 지역이나 이런 데 확실히 투표율이 그렇죠. 좀 낮게 나오고 있죠. 광주만 봐도 그렇죠. 예,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안정론과 견제론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낯익은 구호긴 합니다만 뭐 선거 전에 임하셨어요. 두 당의 선거 전에 대한 총평 짧게라도 한번 먼저 좀 들어볼까요? 백지원 대표님.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의미가 좀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정권 교체를 완성한다는 의의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모쪼록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태도로 원팀으로서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을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 할 수 있는 선거전이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네, 홍세윤 대표님의 평가는? 네, 아무래도 그 대선의 결과가 민주당에게 주신 회초리, 국민들의 회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민주당이 변화할 것이고 국민 앞에 이제 변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또 이제 각 그 후보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달리 봐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잠깐 그러면 이제 중앙선관위 한번 연결해서 투표율 집계 및 개표 준비 상황 또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2층 대회의실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종합 상황실을 마련했는데요.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1시간 기준으로 매 시각 정각마다 전국 투표율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이 되면 투표율이 개표율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 대형 화면에는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투표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시간대별로 확인 가능한데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4년 전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과 격차가 벌어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일반 유권자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50%로 절반을 겨우 넘겼는데요. 이 투표율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10.2%포인트나 낮습니다. 이 선거 종합상황실에 있는 모니터로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서울은 52.1%로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투표율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를 한 지역은 광주광역시가 36.9%고요. 가장 투표를 많이 한 지역은 전라남도가 57.8%입니다. 이 투표율은 투표 시작부터 저조한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후 3개월 만에 실시가 됐고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서 투표율이 저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첫 개표는 저녁 8시를 전후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혜리 리포터 말씀 잘 들었고요. 잠시 후 7시 30분에 지상파 3사 제8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출구조사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대상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5명 간격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사전투표에서 출구조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되고 오후 6시 이루어졌던 격리자 투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KBS 1텔레비전과 동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5, 4, 3, 2, 1. 광역단체장 출구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곳, 국민의힘 10곳, 경합 3곳입니다. 네, 이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2곳의 출구조사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64%, 민주당 김병관 후보 36%로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계양 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4.1%,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45.9%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광역단체장 각 시도별 예측 1, 2 후보 득표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 40.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8.7%로 예측됐습니다. 경기도지사입니다.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 48.8%,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로 예측됐습니다. 표차는 1%포인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 45.7%,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51.2%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6.9%로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 변성환 후보는 32.2%의 득표가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5.3%, 민주당 양문석 후보 30.2%로 예측됐습니다. 울산시장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60.8%, 민주당 송철 후보 39.2%로 김두겸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장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79.4%, 민주당 서재현 후보가 18.4%로 예측됐습니다. 네, 역시 TK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79% 예측됐는데요. 민주당 임미애 후보가 21%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다음은 광주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후보 77.4%,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 15.4%로 예측됐습니다. 전남지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 79.1%로 많은 표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16.3% 득표가 예측됐습니다. 자, 다음은 전북입니다. 민주당 김관영 후보 82.4%,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17.6%로 예측됐습니다. 대전입니다.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 허태정 49.6%, 국민의힘 이장우 50.4% 초경합이 예측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입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50.6%, 민주당 이춘희 후보 49.4%로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충남지사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현 후보 54.1%, 민주당 양승조 후보 45.9%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56.5%, 민주당 노영민 후보 43.5%로 예측됐습니다. 강원지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4.9%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 45.1% 득표가 예측됩니다. 자, 제주지사입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39.1%,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6.5%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출구조사 결과도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교육감입니다. 조희연 후보 38.6%, 조전혁 후보 26.3%로 예측됐습니다. 경기교육감입니다. 임태희 후보 54.3%, 성기선 후보 45.7%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천교육감입니다. 경합지역입니다. 도성훈 후보 41.2%, 최계훈 후보 40.9%로 예측됐습니다. 부산 역시 경합 예측됩니다. 하윤수 후보 52.3, 김석준 후보 47.7% 득표가 예측됐습니다. 자, 다음은 경남입니다. 경합지역입니다. 박종훈 후보 50.8%, 김상권 후보 49.2%로 예측됐습니다. 울산 교육감입니다. 노옥희 후보 52.8, 김주웅 후보 47.2% 득표가 예측됩니다. 자, 다음은 대구교육감입니다. 강은희 후보 63.1%, 엄창옥 후보 36.9%로 예측됐습니다. 계속해서 경북교육감입니다. 임종식 51.6, 마숙자 후보 27.3% 득표가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광주교육감입니다. 이정선 후보 35.9%, 박혜자 후보 22.8%로 예측됐습니다. 전남교육감 역시 경합입니다. 김대중 후보 43.5%, 장서궁 후보 39.9% 득표가 예측됩니다. 자, 다음은 전북교육감입니다.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서거석 후보 42.8%, 천호성 후보 40.3%로 예측됐습니다. 대전 교육감 보시고 있습니다. 설동우 후보 43%, 성광진 후보가 29.9%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종교육감입니다. 최교진 후보 33.5%, 강미애 후보 19.9%로 예측됐습니다. 충남교육감은 김지철 후보가 34.6, 이병학 후보가 27.9% 득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충북입니다. 윤건영 후보 57%, 김병우 후보 43%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감입니다. 신경우 후보 28.9, 유대균 후보 22.7% 득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교육감입니다. 김광수 후보 57%, 이성문 후보 43%로 예측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나온 출구조사 결과 K룸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K룸입니다. 광역단체장 1, 2위 예측 득표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7%,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 40.2%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다음은 경기지사입니다. 경합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48.8%입니다. 네, 다음은 인천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51.2%,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 45.7%의 득표가 예측됩니다. 네, 부산시장입니다. 국민의힘 박평준 후보 66.9%로 우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남지사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5.3%, 민주당 양문석 후보 30.2%로 박완수 후보의 우세가 예측됩니다. 네, 이번에는 울산시장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60.8%로 승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79.4%의 득표가 예측되고요. 민주당의 서재훈 후보가 18.4% 예측됩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지사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79%, 민주당 김미애 후보 21%로 이철우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입니다. 민주당의 강기정 후보 77.4%, 국민의힘 주기한 후보 15.4%로 강기정 후보의 우세가 예측됩니다. 네, 다음은 전남지사입니다. 민주당의 김영록 후보 79.1%,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16.3%로 김영록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북지사입니다. 민주당의 김관영 후보 82.4%,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17.6%로 김관영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대전시장입니다. 경합지역인데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50.4%,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 49.6%입니다. 네, 이어서 세종시장 보겠습니다. 역시 경합지역인데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50.6%, 민주당의 이춘희 후보 49.4% 예측됩니다. 네, 다음은 충남지사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54.1%,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 45.9%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지사입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56.5%, 민주당의 노영민 후보 43.5%로 김영환 후보의 우세가 예측됩니다. 네, 다음은 강원지사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4.9%,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45.1%로 김진태 후보의 우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지사입니다.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 56.5%,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가 39.1%로 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우세가 예측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7곳 가운데 2곳에서만 출구조사가 실시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64%, 민주당의 김병관 후보 36%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우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54.1%,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45.9%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서울교육감입니다. 조희연 후보 38.6%, 조전혁 후보 26.3%로 조희연 후보의 우세가 예측됩니다. 네, 다음은 경기교육감입니다. 임태희 후보 54.3%의 득표로 승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감 보겠습니다. 도성훈 후보 41.2%, 최계훈 후보 40.9%로 경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교육감입니다. 경합지역인데요. 하현수 후보 52.3%, 김석준 후보 47.7%입니다. 경남교육감입니다. 역시 경합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박종훈 후보가 50.8%, 김상권 후보가 49.2%의 득표가 예측됩니다. 네, 다음은 울산교육감입니다. 노옥희 후보 52.8%로 김주홍 후보를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감 살펴보겠습니다. 강은희 후보 63.1%, 엄창옥 후보 36.9%로 강은희 후보의 우세가 예측됩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교육감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식 후보 51.6%, 마숙자 후보 27.3%로 임종식 후보의 우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감입니다. 이정선 후보 35.9%, 박혜자 후보 22.8%로 이정선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다음은 전남교육감입니다. 김대중 후보 43.5%, 장서공 후보 39.9%로 경합 예측입니다. 전북교육감입니다. 서거석 후보 42.8%, 천호성 후보 40.3%로 경합이 예측됩니다. 네, 대전교육감입니다. 설동우 후보 43%로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감입니다. 최교진 후보 33.5%, 강미애 후보 19.9%로 최교진 후보의 우세가 예측됩니다. 다음은 충남교육감입니다. 김지철 후보 34.6%, 이병학 후보 27.9%로 김지철 후보의 우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감입니다. 윤건영 후보 57%, 김병우 후보 43%로 윤건영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다음은 강원교육감입니다. 신경호 후보 28.9%, 유대균 후보 22.7%로 신경호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교육감입니다. 김광수 후보 57%, 이성문 후보 43%로 김광수 후보의 우세가 예측됩니다. 네, 방금 보신 출구조사는 KBS, MBC, SBS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입소스 주식회사 1회 전국 631개 투표소에서 10만 4천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됐습니다. 조사 방법은 투표를 마치고 나온 5번째 유권자를 같은 간격으로 선정하는 체계적인 추출 방식으로 신뢰 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6%포인트에서 3.4%포인트입니다. 선거별, 지역별로 표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차의 한계의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K룸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2022 내 삶을 바꾸는 선택. 네, 출구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광역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교육감, 그리고 두 군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들어봤습니다. 일단 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이 10군데 우세하고요. 민주당이 4군데 우세하고 3군데가 경합인데 민주당이 모두 경합 열세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조사된 내용 같은 안철수 후보가 아마 당선 유력해 보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좀 우세한 상태로 조사가 되고 있네요. 자, 이 선거 결과 물론 우리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시는지 우리 이은영 소장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죠. 일단은 그 방송 3사 조사가 방송 3사 조사가 이제 예측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경합지를 4개를 이제 봤었는데 그 중에서 인천이 지금은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오늘도 경합으로 지금 분류를 했거든요. 그 지금 격차가 대전 같은 경우는 0.8%포인트, 세종은 1.2%포인트, 경기 0.6%포인트여서 진짜 투표함 다 열어봐야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다 가져간다면은 이번 승부는 뭐 또 젖잘싸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한 군데라도 특히 이제 경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은 이제 이긴 거로 국민의힘이 이제 승리한 선거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지금 분류가 돼서 나오긴 했지만 그 격차가 8.2%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 내에서 본인의 입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이것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다솜 소장님은. 네, 빅데이터로 살펴보면요.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 긍정률과 부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특정 단어와 함께 쓰인 연관어의 감성을 분석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죠. 3월 10일부터 어제까지 5월 31일까지 이 더불어민주당의 부정률은 39%, 국민의힘의 부정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 12개 채널 이제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건데 이 부정률이 높다는 건 더불어민주당 관련 텍스트 속에서 부정의 단어들이 많았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민주당 연관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른 게 다들 아시겠지만 검수완박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근데 검수완박 부정률이요. 무려 85.8%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 부정률 약 86%의 검수완박 키워드를 민주당에서 이거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약간 남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5곳 이상이면 선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결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들어보죠. 홍세윤 대변인. 네, 일단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서 두 번째 심판을 좀 받은 느낌이 좀 들고요.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경합 지역도 있고 이제 뭐 사전 투표나 혹은 이제 그 확진자 투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마음으로 개표 과정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기대하기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살펴보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지켜봐야 될 요소들은 분명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한결 마음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백지원 대변인 말씀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이번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9곳 이상 승리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 목표에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충청 지역에서 충북이나 충남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경기, 대전, 세종 등의 경합 지역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경기 지역에 좀 이목이 쏠리는 것 같은데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당이 당연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먼저 국민의힘 쪽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엽 PD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당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지금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 7시 30분 개표 상황실에 마련된 10개의 모니터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들과 주요 당직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일제히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감격과 흥분 속에서 이겼다를 크게 외쳐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1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잠정 우세 지역으로 점쳐졌던 서울시에서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가 58.7%의 득표로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약 18포인트 차 앞서 나간 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꼽힌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가 49.4%를 득표하며 김동연 후보를 0.6%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자 개표 상황실 당직자들의 환호성이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상황실 자리가 선대위 위원장들과 약 10m 이내 거리에 있어서 이들의 표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출구조사 발표 전까지 경직된 모습이 역력했던 권성동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도 두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환호하며 각 후보들의 이름을 연신 외쳤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자리를 가득 메운 주요 당직자들도 이들과 함께 각 광역단체장 그리고 보궐선거의 후보의 투표율이 발표될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각 후보들의 이름을 연신 외치고 큰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을 주장하며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9곳 이상에서의 승리와 더불어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기존 의석까지 가져오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계획 이상으로 10곳의 우세 결과가 나오자 대선에 이은 연승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곳 상황실 정면에는 광역단체장 후보 17명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7명의 이름 사진이 붙여 있는데요. 관계자들은 이곳에 얼마나 많은 당선 확정 팻말이 붙을지 개표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호성을 외치면 이제 비말이 튈 텐데 마스크를 쓰고 계셨던 것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환호성이 좀 안 터진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에 나가 계시는 박선영 PD 연결해 봅니다. 네,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말씀하신 대로 환호성이 거의 터져 나오지 않았고요. 굉장히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당 지도부는 두 손을 모은 채로 조용히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지켜봤는데요. 국민의힘 10곳, 민주당 4곳 우세, 그리고 3곳에서 경합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곳 상황실에서는 카메라 플래시와 개표 방송 소리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7시 42분쯤에 자리를 떴습니다. 제 옆을 스쳐 지나갔는데 정말 생동한 표정이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곧이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박지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지금은 방송사 인터뷰를 소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 지도부와 일원들은 저녁 7시쯤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수고했다, 악수도 하고 어깨도 쓰다듬으면서 좀 후일담을 나누는 분위기였는데요.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였던 곳은 초접전 지역으로 예측이 되는 경기도였는데 결과가 나오자마자 장내에서는 찬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곳 상황실에는 나라엔 균형, 지역엔 인물이라는 슬로건이 쓰여진 파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이 출구조사 결과로 아직까지는 충격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는 당직자들의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다들 침통한 표정에 어떤 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진행되는 개표 방송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 상황 들어볼 텐데요. 여기는 소리도 잘 안 났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 흔적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김우영 PD 통해서 한번 현장 분위기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김우영 PD입니다. 저는 정의당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KBS, MBC, SBS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예측된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곳 관계자들은 정의당 후보들의 당선 여부보다는 선거의 전체적인 판세를 차분히 지켜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차분히 각 지역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7시를 전후로 배진교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은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속속 상황실로 와 자리를 채웠고요. 지금 많은 관계자들이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의 당선이 현실적인 목표인 만큼 차분히 지켜보자 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권수정 후보와 서울시장 당직자들도 자리에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당직자들과 서로를 격려하면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개표 상황실에서 김우영 PD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의당은 이제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할 텐데 현재까지 출구조사는 아직은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이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러한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하고 가장 맞붙었던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당연히 대선의 연장전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추이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인용 소장님께 관련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에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인수위 시절에는 그 청와대 이전, 그러니까 이제 집무실 이전 이슈로 인해서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한 이후에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최근 2주 사이에 51에서 54까지 마지막 그 선거 직전 조사는 54%까지 나왔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오다 보니까 국정 안정론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판에 악재가 두 개가 겹쳤는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점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비대위의 지도부의 갈등 모습 이 두 가지가 겹친 속에서 나빠진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좀 오늘의 이 지금 결과는 조금 예측되는 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선 연장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초박빙 상태까지가 아닌 거로 보면 확실히 좀 더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이제 김다솜 소장님께서 빅데이터상 이제 부정 감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빅데이터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보여주는 힌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부정 감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관련해서 긍부정 키워드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3월 10일부터 이제 31일 어제까지 조사한 윤석열 정부의 긍정률은요. 29.2%, 부정률은 29.9%. 사실 박빙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간 단어 588만 건이 이제 해당 조사 기간이 나왔는데요. 텍스트 속에서 긍정어와 부정어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어 살펴보면요. 높다, 기대하다, 강화 등이 이 상위권에 들었거든요. 이 새롭게 정부가 출발한 만큼 거는 기대가 높다. 그리고 또 국민적 기대가 높다라는 맥락에서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됐고 또 우리가 강화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한미 동맹 강화라는 키워드가 많이 유통이 됐고 이것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 가는데요. 사실 지난 2018년이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물론 그때는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 정상회동이 일대한 정말 일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았고 이번에는 뭐 그 정도급 뉴스는 아니지만 윤 정부 취임 직후에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우리 기업의 대비 투자 등 경제동맹 강화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수나 혹은 중도층에게 나름 어필을 많이 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정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못한다, 어렵다, 방해 등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못한다, 어렵다라는 키워드는 주로 야당과의 협치에서 나온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제 반대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해 보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내각 인준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보인 행보를 여당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방해로 프레임을 했고 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면서 우리는 뭐 새 정부 출범에 전혀 방해 의사가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거죠.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봤을지 오늘 이 결과에 이게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부정적 감성을 일바로 많이 표현하기 많은데 생각보다 부정적 감성하고 긍정적 감성 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났었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립은 40.9%여서 중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지금 선대위 지도부에서 내용도 있었고 이제 주로 비대위에서 이제 나온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었죠. 아까 이제 검사법 관련해서도 김다솜 소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표심에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랄까 또는 기대를 좀 꺾은 요소들이랄까 이런 게 어떤 걸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 홍소연 대변인 자체 평가는 어떠십니까? 네, 뭐 지도부 갈등이 뭐 생각보다 좀 길어졌다 예.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처럼 이제 검찰 개혁,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법이 필요는 한 법이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의 끝물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생활과
밀접한 것들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부분보다는 너무 이제 검찰개혁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시점부터 사실은 좀 동요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의 어떤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혹은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시점들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조금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에 미쳤을 수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측면은 있습니다. 지지자층에서는 이제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좀 변화의 기폭제로 볼 수 있어서 좀 양날의 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나름의 기대감의 영향도 없지 않을 테고 인물론에서는 사실 살짝 밀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또 잘 극복하기도 하고 내용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선거 과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구성원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원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서 협력하면서 이번 선거를 치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호남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를 하고 있고 이런 경향성이 어느 정도 이번 선거에 또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정부 초기인 만큼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이 힘을 좀 실어주시려는 중도층 표심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같은 결과 뭐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은 꼭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투표율이 좀 낮게 연결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슈로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지역 선거 이슈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주로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막판에 보면 이제 김포공항 이전 공약 문제랑 김은혜 후보 경기지사로 나왔던 재산 허위 신고 문제가 이제 막판에 떠서 이게 영향을 미칠까 했거든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지 한번 또 평가를 한번 들어보죠. 김담수 소장님 어떠세요? 네, 이제 빅데이터도 이제 살펴보면요. 김은혜 후보의 의혹이 불거진 지난 30일 기준입니다. 김포공항의 정보량은요, 약 8,800건, 그리고 김은혜 후보 재산 허위 신고는 1,600건입니다. 사실 두 키워드가 약 5배 이상의 정보량 차이를 보였고요. 김포공항 부정률이 47%, 김은혜는 부정률이 이제 74%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화제성으로 보면 김포공항이 조금 더 화제가 높고.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아무래도 김포공항 이슈는 이제 참 그 긍정 부정이 다 같이 나타날 것 같고 김은혜 후보 이슈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두 가지 이슈가 김포공항 이슈는 사실은 이제 그 특정 지역에 좀 해당이 되는 이슈였고 그 지역별로 또 이게 찬반이 좀 달랐던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판에 좀 거론이 됐었는데 그 당에서 당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주목해서 봤겠지만은 당론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야당 후보가 제기했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크게 이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는 또 크게 다뤘지만 그리고 미디어가 크게 다룬 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이슈를 굉장히 크게 키워가지고 제주까지 연계해서 선거 전략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버즈량이 이제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재산허위 신고는 이것도 이제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제기가 TV 토론에서 제기가 돼가지고. 요거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기도 유권자들이 좀 정확히 알기 어려웠었다. 그리고 그 이 재산 허위 신고 이전에 또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경기 가짜맘이라는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지방 선거에서 이 네거티브전으로 이게 완전히 선거가 흘러갈 때 이제 오늘 그 예측 조사 나온 것처럼 약간 박빙의 구도로 갈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네거티브 선거전이 지역민들을 볼 때는 지방 선거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너무 좀 인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즈량도 좀 작았고 버즈량은 좀 작았지만 부정평가가 높았던 거는 이제 요거 이슈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그런 어떤 지지 성향이 강한 층들이 좀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슈를 제기하고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이슈 관리 전략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어떤 점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논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실수에 의한 단순 착오였다고 소명을 했는데요. 선거 기간 막판에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불필요한 언쟁 없이 깔끔하게 잘 대처를 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사실 내세운 공약이었는데 각각 연고 없는 지역에 두 분이 출마를 또 하셨다 보니까 이게 크게 민주당의 호재로 작용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 다소 이롭게 작용한 점이 있고요.
또 민주당의 자충수였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나 김은혜 후보 그리고 제주지사 부상일 후보가 이제 공동 대응하면서 국민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비춰졌던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의 경우 경기지사 후보인 김동연 후보와는 또 말이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믿음이 가지 않았다, 신뢰할 수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메시지의 혼선이 민주당 쪽에 많았던 것 같다. 홍소연 대변인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그 공약을 제시했던 분이 이제 개항에 계시는 이제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대한 이슈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공약 자체가 사실 단기간 공약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그냥 단순 착오라고 하기에는 선관위에서까지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그 재산 신고가 16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사실은 이제 좀 선거 말미에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공세를 펼치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은혜 후보 이슈 관련해서는 투표에서 이제 표심의 영향은 잘 안 미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말 그래도 선거 결과에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후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좀 더 컸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자, 이제 보궐선거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안철수 등 대선 후보급들의 출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지선을 좀 크게 키우는 판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그런 면도 있었던 거고 아닌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 소장님이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8%포인트 차이는 좀 약간은 실망스러울 거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랑 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거의 지금 더블 스코어 비슷하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이제 개표 결과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생각외로 좀 적었다. 한 10% 이상은 좀 났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개항 을에 출마하는 것부터 그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지율이 박빙 구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 선거 캠페인까지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비대위의 이제 문제도 있겠지만 이 현재 상황 속에서는 결국 다시 또 비대위 해체를 하고 또 비대위가 구성돼야 될 상황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상황에서 다시 지금 당대표를 나설 수가 있을까? 이제 본인은 분명히 나서겠다고 하겠는데, 이제 그거를 당원들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조금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이후 내용에 대해서 아마 좀 후반부에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김담수 소장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만약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사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은 국민이 심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해서요. 사실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할 두 사람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 선거 스텝이 저는 처음부터 꼬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또 양당 하고 싶은 말 있으시겠지만 잠시 참아주시고요. 뒷부분에서 아마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8시 7분 37초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네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KBS 라디오 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부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평등을 위해, 주거 안정을 위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합니다. 내 생활을 바꾸는 정치, 당신이 바라는 우리 동네, 우리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 종료 시간이었던 7시 30분 정각에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출구조사는 지지 후보를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후보를 선택한 이유와 차기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 투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묻는 심층 출구조사도 함께 실시돼서 더욱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후에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울시내 주요 개표소 현장에 나가 계신 이동중계차를 불러보겠습니다. 정수진 리포터 지금 어디 계신가요? 네, 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투표를 했는데요. 이 투표가 모두 끝나야 투표함들이 개표소로 오기 때문에 이곳 개표소는 투표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일단 이곳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동별로 분류된 큰 테이블 10여 개가 놓여져 있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 명당 7장의 투표 용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 등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관내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함할 건데요. 이 투표함에는 7개의 선거 투표지가 있기 때문에 색깔별로 잘 구별을 해야 하고, 오늘 이 선거일 투표함은 시장, 구청장, 교육감 투표지가 있는 1차 투표함과 나머지 4개 선거 투표지가 있는 2차 투표함으로 나눠서 개표를 할 겁니다. 무엇보다 투표 용지가 많은 만큼 이 개표 사무원 교육도 더 철저하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표 사무원들과 참관인들도 더 긴장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 지난 대선 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체온을 재거나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지는 않고 실내인 만큼 마스크는 철저하게 쓰고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분 전에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시 선언을 하고 한 10여 분 전부터 투표함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개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제 모든 개표 과정은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 하에, 그리고 개표 참관인들도 예리하게 지켜보면서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지역의 일꾼을 뽑는 날, 이 개표 과정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8회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정수진이었습니다. 예, 현장에서 정보 전해주신 정수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제 개표 초반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상황이라서요. 개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후에 다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구조사 관련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가죠. 김정원 아나운서. 네, 출구조사 결과 먼저 광역단체장 후보의 예측 득표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7%,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40.2%의 예측 득표율을 기록해서 예측 득표율 차 18.5%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경기입니다. 0.6%포인트 차의 경합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8.8%입니다. 인천에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예측 득표율 51.2%로 기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45.7%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부산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예측 득표율 66.9,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32.2%의 예측 득표율입니다. 경남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예측 득표율 65.3%,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30.2%입니다. 울산입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60.8%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39.2%입니다. 이어서 대구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79.4%,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 18.4%의 예측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79%,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 21%의 예측 득표율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77.4%의 예측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고요.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15.4%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79.1%,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16.3%입니다.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82.4%, 국민의힘 조배석 후보 17.6%입니다. 대전의 출구조사 결과 0.8%포인트 차 경합입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50.4%의 예측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예측 득표율 49.6%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에선 1.2%포인트 차 경합입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50.6%,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 49.4%의 예측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충남에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54.1%,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45.9%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국민의힘 김용환 후보 56.5%,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43.5%입니다. 강원에선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54.9%,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45.1%의 예측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56.5%,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는 39.1%의 예측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예, 출구조사 관련된 내용 김정현 아나운서께서 정리해 주셨고요. 다시 또 이제 지금 출구조사에는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의원, 광역의회 의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하긴 해야 됩니다만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번 지선 자체가 너무 지역의 어떤 이슈 자체가 사라진 그런 선거였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공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내지 무투표 당선자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백지원 대변인이나 홍소연 대변인도 이제 청년 정치인이신 셈인데 보통 이제 기초의원 선거가 청년 정치인들의 이른바 정상적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뭔가 진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등용문인데 아쉬운 점들 혹시 당에서 좀 느끼시는 부분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홍소연 대변인 어떠세요? 네,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여성과 청년 공천 30% 네. 를 달성을 선언했는데 일단 여성은 달성을 했지만 이제 청년의 경우는 20% 가량 정도밖에 이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사실 대선 이후에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긴 했습니다. 준비 기간도 네네. 마찬가지고 이제 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지점은 이제 그 아무래도 사회 인구적인 변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청년을 찾기조차 힘든 지역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세대와 연령 간의 어쩐 조금 미스매치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한편으로는 청년 정치인들을 이제 저희가 발탁하고 좀 더 길러내고 그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이제 조금 그 세우고 싶지만 좀 그 청년에 대한 어떤 미숙한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는 사실 청년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예. 그런 지점에서 조금 그 지역 아젠다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청년 정치인들이 조금 더 많이 어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선 과정의 선거 시스템을 보면 여전히 그 공중전이나 혹은 온라인 홍보에 대한 것들이 조금 선거 문화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배드타운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사실 관심 없는 특히 청년 유권자분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좀 변화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좀 발판을 가지고 조금 그 진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분명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백지원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이랑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치렀는데요. 이게 오히려 청년들에게 어떻게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등에 도전을 했고 당 차원에서도 독려를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 지역구 선거에 직접 출마하고 도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네트워킹 측면이나 특히 금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2030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이런 점 때문에 만약 청년 정치인들을 조금 더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지원 유세라던가 하는 것들을 좀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업 정치인으로서 실력을 발휘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라고 해서 반드시 또 청년들만의 등용문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지선에서 뭐 이런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관련된 게 참 사실 이슈가 되기가 쉽지는 않은 건 맞는 것 같고 예전에도 이제 좀 그랬는데 이균영 선생님 이번 지선이 유난히 그 지역 이슈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선 치르고 나서 3개월 이내에서 지금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당에서 그 이제 중앙당이 지역의 어떤 서로 상충되는 이해를 좀 조정하는 공통 공약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좀 국민께 유권자들께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사실 이게 대선 때도 공약으로 검토가 됐었던 내용이 다시 또 불쑥 튀어나온 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 구성비에 따른 어떤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정당이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성 청년의 이제 할당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정당이 뭐 여러 가지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나 청년이라는 것만 가지고 할당을 그렇게 그냥 만약에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도 할당을 해서 들어간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냥 가서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은 좀 한번 당에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지금 이제 기초 아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데들이 공천이 좀 잘 안 된 지역들입니다. 현역들이 공천을 못 받아서 이제 탈락이 된 그런 지역들이 결국에는 투표율도 낮은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제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까 한 2년간은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분간 2년간 이제 연구가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논란만 잘 되게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연구를 좀 잘하기 김다은 소장님께서 좀 짚어주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그래도 데이터상으로 볼 때 어떤 키워드들이 그래도 좀 부각이 되더라. 어떠신가요? 네, 이제 표심을 좌우한 키워드는 아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방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9일부터 31일까지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 선거란 단어가 들어간 언론 기사, 블로그, 트위터 등 총 27만 4천 건의 텍스트 속에서요. 결국 가장 많이 보였던 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재 견제를 호소했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안정을 외쳤습니다. 근데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했을지 아니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가 이제 표심의 향배를 좌우한 중요 키워드 요인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번 선거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 막판이었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김포공항 키워드가 제일 뜨거웠는데 이게 처음부터 8,800건의 정보량은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안에 8배 이상이 껑충 뛰어 올랐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두고 여야가 이제 총력전을 펼쳤죠. 그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지역명도 결국 인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키워드로만 봐도 이게 지방선거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슈가 없었습니다. 대선의 바람이 그대로 연결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의 견제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계승해서 좀 더 많은 지방 예산을 따오겠다. 요 정도로 싸움이 축소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로만 연결되는 것들이 아마 이제 국민분들이 조금 지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데이터상으로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대선의 연장이었던 거죠, 사실. 이번에 그 인물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부각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뜬 인물이나 손해본 인물이나 뭐 좀. 혹시 여러분 예상되신 인물 있으신가요?
이번 선거에서 이 인물이 좀 이재명 아닌가요? 이재명. 그렇죠. 떴다라고 예상되시는 분들. 사실은 이재명, 윤석열 이 두 분께서 1, 2위를 하셨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위 하셨고 2위가 이재명 후보였는데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고 3위는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입니다. 이제 선거운동 기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3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3월 13일에 임명이 됐는데 당시 3, 4월에는 월 평균 2만에서 3만 건의 정부량을 보이다가 5월에는 5만 7천여 건으로 정부량이 껑충 뛰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86 용태론 발언 이후죠. 25일에 하루 정부량이 약 4,800건으로요.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최다 정부량을 보였습니다.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사실 정치 천재라는 말도 좀 듣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이제 86 용태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같은 MZ세대예요. 연령대로 따지면 근데 공감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굳이 왜 부장님하고 척을 줘야 되나.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부장님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지만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MZ세대로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 여성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젊은 정치인 잠깐 필요할 때 쓰고 이제 버려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사실 86세대는 이제는 임원급이죠. 윤호준 부장님이시네요. 야, 신선하네요. 좀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사실 가만 놔둬도 좀 있으면 용태가 되는 연령대이긴 한데 박지원 위원장이 이게 화제가 어떻게 되느냐도 사실 또 좀 중요하긴 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가 되게 중요한 자산인 게 또 정치권에서도 있어서 어떻게 이후 진행될지 뭐 이후 이후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두 당의 대변인들께서는 지금 이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금 의회라든가 기초자치단체 이런 것들에서 나름대로 당에서 좀 지켜보고 계셨던 게 있을 텐데 홍성현 대변인 뭐 아무래도 지난번에 너무나 민주당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에 덜 잃을 정도로 예상을 하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서울구청장이 내는데도 좀 이렇게 좋진 않아 보여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의 여파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켜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도 그 전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자치구들도 조금 더 빨간불이 켜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방어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투표 성향이 이제 시장 마음 정하고 구청장 나머지 광역의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 쭉 당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이번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제 밀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판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지원 대표는 어떠세요? 네, 지난번에는 서울시의 구청장 선거나 이렇게 민주당이 압도적이었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또 지지를 받고 지금 우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서울시 구청장이나 뭐 기초의원 등도 아마 같이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고요. 오세훈 후보의 시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지자체장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또 같이 지지를 해주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은영 소장님은 그동안 좀 데이터를 좀 봐오셨을 텐데 뭐 공표가 안 된 기간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참 지역 선거는 너무 많은 선거구들이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 가지고 잘 짐작이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후보가 다 초보자라는 표현이 좀 뭐한데 어쨌든 이제 김동연 후보도 정당에 착근하지 못한 후보고 김은혜 후보도 의회에 착근하지 못한 후보가 나왔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선거 캠페인에서 결국 그러니까는 이제 쟁점을 못 만들어낸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거티브가 쟁점화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각이 된 지금 선거가 경기도 선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당의 역할이 커질 건데 중앙당 이번에 굉장히 민주당의 경우는 조금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속 연구 얘기가 나오는데 좀 그 변화된 트렌드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그 김포공항 이전 이슈를 발빠르게 제주도하고 탁 붙여가지고 오늘 지금 아까 사전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제주 을지역 그 재보궐선거 그쪽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도지사 선거에는 영향을 못 미쳤지만 그 재보궐선거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거든요. 워낙 박빙 구조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본다면 만약에 부상일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좀 탁월하게 이번에 선거에 임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최고조사에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김다솜 소장님 뭐 예측하시는 바가 좀 있으신가요? 뭐 사실은 제가 뭐 예측하는 바가 있다라기보다는요. 예. 데이터로 또 이야기를 잠깐 예. 또 하면 이번 조사 기간에서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57.2%, 정의당이 3.8%의 비율을 보였는데 이게 총 정보량에 대한 비율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화제성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언급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언급됐던 것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키워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아젠다가 없고 네거티브가 이제 쟁점이 됐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중앙당의 약간의 무능력 부분 지적해서 좀 또 뼈아픈 지적이기도 하고 백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실제로 당내에서 생존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도 이후 좀 남겨지기도 해서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중앙당 안에서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홍소영 대표님.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비대위원장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들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좀 풀었던 지점이 아니었나 싶고 또 이제 뭐 지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대본부장이신 김민석 선대본부장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에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았던 지도부들이 있어서 굉장히 총력을 다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 대선 이후에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뼈아픈 지적들이나 이런 회초리들을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이야기들 하면 결국은 지선 이후에 지형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개표 결과와 함께 연결해가지고 살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개표 작업이 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개표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죠. 또 본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또 혹시 없었을까 한번 짚어볼 텐데요. 중앙선관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이혜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에 마련된 기자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 시각 전국 투표율 50.9%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된 확진자 투표율은 계속해서 집계 중인데요. 이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인 확진자는 약 8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고 봤고요. 최종 투표율은 50%대 초반대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60.2%였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과 비교해보면 10.7%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 3개월 만에 진행된 선거라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투표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17개 시군 중에서 58.5%로 가장 높은 투표율 보였고요.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37.7%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53.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집계된 이후에는 선거종합상황실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1시간 기준으로 개표율이 집계될 예정입니다. 특히 선거종합상황실 한쪽에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표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로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요. 확진자의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사전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개표 사무원들이 사전투표함을 옮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개표는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까지 마친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내게 되고요.
있고요. 밤 9시면 첫 투표함의 개표 결과가 공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 개표에는 총 10만 8천여 명의 사무원들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의 경우 이르면 자정 전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수 있지만 접전지는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내 생활을 바꾸는 정치. 당신이 바라는 우리 동네. 우리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방선거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아까 출구조사에서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도 함께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광역단체장급의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은영 소장님 아쉬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교육감 선거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선거입니다. 그 사전에 조사된 것들을 보면은 그 후보를 잘 모른다라는 게 거의 60% 이상이 나왔던 네. 그 결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 교육감 선거는 인지도 중심의 선거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지금 이 교육감 선거가 이 특정 어떤 지역에서는 그 30, 40대 주부층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현장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 기존 지방선거와 연동을 해갖고 같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 지역도 좀 일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수도권 특히 예. 경기도가 좀 그런 패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교육감이 이제 정당 표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게 진짜 그냥 광역도지사가 임명직 형태로 해서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한다라면은 조금 더 유권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좀 별도의 뭐 그 토론회라든지 이거를 좀 뭐 공통으로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식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무투표 당선과 비슷한 패턴으로 인지도가 높은 교육감들이 당선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 다만 이 30, 40대 주부층이 그래도 코로나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부분에 좀 학령기 자녀를 둔 주부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나마 좀 교육감 선거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방금 말씀처럼 뭐 이를테면은 이제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좀 가면 좀 더 관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제 뭔가 검증도 좀 더 그렇죠.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대안들도 좀 고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정당 소속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당에서도 사실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공천 과정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사실 공천 과정이 있어야 피 튀기는 뭔가가 그렇죠. 정당에서 작동을 하고 그래 밀어줄지 말지 이런 것도 결정하고 맞아요. 이러는 건데 그게 물론 이제 교육을 지나치게 정치화시키지 말자라는 뭐 좋은 의도가 작동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정당에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백지원 대변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정당이나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잘 모르고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은 참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국 교육감을 통해서 지역교육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관심도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떤 정당은 없더라도 진보, 중도, 보수 등의 성향을 보고 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가장 많은 아쉬움이 남은 것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데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교육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기존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인데도 접전 양상은 있었으나 보수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예. 뭐 결국 이제 교육감은 이제 진보 보수다라고 하는 거로 대충 대치해가지고 하는 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것도 되게 좀 의아해요. 교육에서 진보하고 보수라고 그렇죠. 하는 게 정치에서 진보 보수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대부분이 자기 호칭이잖아요. 저는 중도보수입니다. 이런 이분은 내가 볼 땐 극보수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있고 자기 호칭은 어디까지 믿어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확실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홍서훈 대표는 어떤 평가하세요? 네,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워낙 그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아닌 이상 사실 교육감 선거를 굉장히 크게 관심을 두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더불어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 당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좀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교육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 학생들인데 그들에겐 투표권이 없는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약 60%가량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본 이름에 더 익숙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직 프리미엄들이 좀 생기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또 아쉬운 부분은 좀 정책이나 공약적인 측면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조금 앞으로는 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한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리더를 뽑는 자리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잘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지점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덧붙이면은 아까 이제 교육감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상당히 현수막을 이용한 정책 홍보가 굉장히 잘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니까 교육감들이 공약을 주로 이제 급식이나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공약을 현수막에 부착해서 게시를 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았던 방법인 것 같아요. 되게 직관적으로 그렇죠.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현수막 공약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실제로 정보를 얻는 이 30, 40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온라인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그런 공약들을 좀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 분들의 이제 현수막이 제가 볼 때는 광역자치단체보다 잘 만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거기에 아마 거의 유일한 홍보 수단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김다솜 소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불패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직선제 폐지하고 임명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정치권, 교육권에 이제 각자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기가 또 쉽지가 않고. 또 사실은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아요. 이제 진보 쪽에서 10년 넘게 교육감을 잡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을 바뀐 게 없다. 교육 현장 바뀐 게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대학 입시제도, 교사 충원제도가 바뀌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고 법이 바뀌려면 사실 국민적 의견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문제는 정권이 정말 명운을 걸고 해도 될까 말까한 건데 사실 교육감 예산이 대부분 교사 월급을 주는 고정비에 그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이 교육감에게 바라는 어떤 기대와 실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그것들 사이에서 상충이 되면서 점점 더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보수와 진보 세력으로 균형이 맞춰지면 향후 교육 현장에서 연쇄적인 변화가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포시 걸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들여다보면 어떤 교육감이 되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꽤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교육청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맨날 그 앞에서 데모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요. 이해 갈등도 굉장히 심한데 문제는 초중등 교육에 사실은 상당 부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학부모 아니면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거나 잘 모르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죠.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애는 아니니까 또 관심 끊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서울 교육감 선거가 제일 관심이 많죠. 조인원 후보가 진보 쪽이긴 한데 3선 현직이고 아무래도 현직 프로그램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게다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대하는 후보들의 단일화가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까 보니까 득표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도록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홍소연 대변인 좀 전망해 주시죠. 아무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그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모델 더 계속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보통 교육감으로 나오시는데 예. 임팩트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누군지 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이제 다른 직종에 있다가 뭐 대학 총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아마 경기도 쪽은 꽤 높은 득표율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그런 효과를 좀 봤다. 인지도에 대한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저도 수 그거 케이스 보고 되게 놀란 게 이게 정치를 쭉 하시다가 정치에서 그만두시고 교육감 하시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다. 굉장히 유리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백지원 대변인은 또 이런 교육감 선거 방향의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도 보수 교육감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나 민심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화를 실패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교육감이 승리하는 구도로 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대구나 대전, 경북 같은 경우에는 현직이 또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인데 그분들이 또 우세를 하고 있고 다른 접전 지역에서도 의외로 중도 보수 계열의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최종 개표가 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보수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기존 진보 교육감들이나 뭐 정교조의 편향 교육에 좀 피로감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제 변화를 바라고 있지 않나 하고 평가합니다. 예, 현재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보수 계열로 분리되는 분들이 7분, 진보 계열로 분리되는 분들이 7분, 경합이 3곳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경합적인 양상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진보 계열로 분리되는 교육감들이 상당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추세상으로는 이제 보수 쪽이 약간 복원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 이인영 소장님 보시기에 이런 게 교육감을 진보냐 보수냐로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감 선거의 특징이 보수 쪽에서 단일화를 계속 다 지역마다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마 그게 어떤 그 뭐가 있었나 봐요. 단일화를 좀 해서 한번 바꿔보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된 지역인지 서울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엔 진보 교육감들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약간 그 진보 교육감이 재선 3선하면서 약간 피로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계승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게 지금 정립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그 후보가 오롯이 다 져야 되는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리고 이게 교육이라는 게 고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중등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학령 중심이면은 결국 교육 그 광역단체장이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해서 사실 광역단체장에서 또 줄 수 있는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훨씬 더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문득 궁금한 게 양 정당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나요? 관심이 없는 질문은 없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냥 분위기 정도를 보시는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 지지층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서울시에 살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끝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 너무 단일화를 안 한 상태에서 서로 비방전을 해갖고 그게 피로감이 높았어요. 그게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그게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조인영 교육감은 상당히 운이 좋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영광입니다. 김다솜 소장님.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들 피로감을 느끼셨던 것 같고요. 보수와 진보 세력에서 균형이 맞춰진다면 향후 교육 현장에서 연쇄적인 변화의 바람이 이제 불러질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보수 교육감의 비중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늘어나면 학생 인권조례 폐지나 혹은 뭐 당장 등교 시간을 앞당기거나 이제 경쟁을 심화시키는 교육 정책으로 이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부분들이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의견은 아니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이렇게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미혼의 어떤 여성들이 관심이 없지 않나? 교육감 투표 하셨어요? 굉장히 아픈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게 봤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학생 때 겪었을 때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목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겪었기 때문에 이제 후배 세대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겪은 것을 이제 보통 이제 투영해서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이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셨었어요? 아무래도 정치 편향 교육 같은 거에 갈증을 느끼고 좀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청년들이 저희 당 내에서도 있었고 예. 그리고 경쟁 교육에 대해서 마냥 나쁘다고는 또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우리가 배울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냥 방임형으로 풀어놓는 교육이 과연 좋은 교육인가 그리고 지금의 교육 방식이 좀 변화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청년층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를 바싹 좀 공부 좀 시켜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지금 8시 47분 36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육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재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김정현 아나운서. 네, 출구조사 결과 이번엔 지역별 교육감 후보의 예측 득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조희연 후보가 38.6%, 조전혁 후보는 26.3%의 예측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에선 임태희 후보가 54.3, 성기선 후보가 45.7%를 기록했고요. 인천은 도성은 후보가 41.2%, 최계훈 후보가 40.9%를 기록하면서 0.3%포인트 차 경합 상태입니다. 부산도 역시 경합입니다. 4.6%포인트 차 52.3%의 하윤수 후보, 47.7%의 김석준 후보입니다. 경남도 1.6%포인트 역시 경합입니다. 박종훈 후보가 50.8, 김상권 후보가 49.2%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울산의 노오키 후보는 52.8%, 김주홍 후보가 47.2%의 예측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선 강은희 후보 63.1%, 엄창옥 후보 36.9%입니다. 경북입니다. 임종식 후보가 51.6%, 마숙자 후보가 27.3%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광주의 이정선 후보의 예측 득표율 35.9%, 박혜자 후보는 22.8%입니다. 전남 김대중 후보 43.5%의 예측 득표율 3.6%포인트 차의 경합으로 장석웅 후보가 3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2.5%포인트 차 경합입니다. 서거석 후보 42.8, 천호성 후보 40.3%입니다. 자, 이어서 대전입니다. 설동호 후보가 43%, 성광진 후보가 29.9%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세종에선 최교진 후보가 33.5, 강미애 후보가 19.9%를 나타냈고요. 충남에선 김지철 후보 34.6%, 이병학 후보 27.9%입니다. 충북 윤건영 후보 57%, 김병우 후보 43%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강원에선 신경호 후보가 28.9%, 유대균 후보가 22.7%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에선 김광수 후보의 예측 득표율은 57%, 이성문 후보는 43%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두 곳의 출구조사 결과 예측 득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예측 득표율 64%,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는 36%포인트 큰 차이로 따돌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인천 계양 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4.1%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45.9%, 8.2%포인트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두 곳 출구조사가 이루어진 곳의 내용들 다시 한번 김정현 아나운서께서 확인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막바지 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기존에 토론을 할 때 결국은 지선이 끝나야 여야 관계도 이제 전망이 되고 당내 내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 정리가 된다는 게 일정한 진통을 겪어야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대선 패배했고 지선도 또한 많은 것들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좀 내홍을 많이 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홍소연 대변인은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나요? 뭐 아무래도 뭐 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질문이 물음이 돼야겠죠. 그리고 지금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8월에 있을 저희 이제 전당대회를 좀 당겨서 7월 말에 좀 전당대회에서 빠르게 좀 새로운 지도부를 모시는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던져진 그 혁신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좀 크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다시 이제 비대위 체제를 뭐 또 한 번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을 테고 결국 전당대회에 새로운 당권을 선출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바깥에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이런 전당대회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지금 결과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누가 잘못해서 진 거냐가 사실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어쨌든 지금 경합제가 3개인데 이게 만약에 다 국민의힘으로 결론이 나면은 13대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광역 기준이지만 기초로 가면 훨씬 더 많이 이제 민주당이 많이 패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누구에게 물릴 것이냐로 한다면 투표가 가장 가깝게 있었던 거는 결국 비대위 갈등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비대위 갈등이 있었을 때 그 지방 지역에서 뛰는 선거 운동원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결국 그분들이 그때 투표 안 하겠다라고 이미 막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책임론을 정말 잘 해야 된다,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개표 결과 보시면은 이번에 출구조사 때 성별 분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30대 층이 굉장히 지금 이반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난 대선은 20대 남자들이 입안했다고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 30대가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당의, 사실 이게 책임론 이전에 당의 방향성,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거기서 20, 30대가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될 수 없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살펴보셔야 된다. 저는 그 지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비대위 책임이냐 총괄선대위 책임이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다른 정당의 얘기를 다른 당에게 듣지는 지금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자기 당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외부 평가를 한번 듣는 시기인데, 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2번의 선거를 이긴 셈이잖아요. 그래서 대표 체제 자체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더 남았고요. 또 평가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리더로서의 공은 분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가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저희는 차기 지도부를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차기 지도부라기보다는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분들이 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생겼다라고 느끼고,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승리하는 정치인이고 안정감 있는 행정가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굳혔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를 좀 다지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본인의 정치적 발전에 이번 지방선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김다분 소장님 코멘트 좀 해주세요. 이번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에서 이제 승패가 갈린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제 국힘이 이제 이긴 선거이기 때문에 지도부층의 경우에는 그냥 쭉 달릴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여야 모두 청년 정치를 외쳤다가 결국 올드보이로 끝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측면에서는 청년 할당이 20% 안팎이었고 국힘은 사실 1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이 너무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못했다. 다시 민주당한테 돌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오만하면 안 되는 거죠. 오만하면 안 되는 결과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만해지기가
쉽죠. 예. 근데 아니게 될 거라고 좀 믿고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부 네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부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정준이었습니다. 잠시 후 10시 5분부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의 진행으로 개표방송이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KBS 열린 토론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